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행복과 윤리 두 번째 강의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건 고대 그리스의 철학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피스트와의 세계의 라이벌 관계, 그리고 플라톤의 사상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잘 정리를 해두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힘차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요, 혹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서양 철학은 바로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주곡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네모에다가 세모를 붙였다거나 아니면 뭐 변형을 했다거나, 그만큼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아리스토텔레스는 핵심은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자, 행복과 윤리 두 번째 강은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에 이르기까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강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수업을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문제 푸는데 활용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윤리사상을 왜 배울까요? 결국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인간답게 살며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가지고 우리가 차용할 부분은 우리 삶에 차용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꼭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나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인간의 목적은 뭐죠? 행복이다 라는 겁니다. eudaimonia라고 그리스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eudaimonia 혹은 eudaimonia 이렇게 읽는 이 단어를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eudaimonia가 뭐냐?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적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에겐 행복이다 라는 키워드예요. 요걸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덕론입니다. 덕론은 뭐죠? 그렇죠. 인간이 덕이 있어야 행복으로 연결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덕론 중요하고요. 마지막 중용의 가치가 뭐냐?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등장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테네 학당의 중앙 부분에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주인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기 때문에 플라톤과 비교되는 지점도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이 그림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스승이었던 플라톤과 달랐었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선생님이 역시 라파엘로의 그림을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의 중앙 부분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즉 스승과 제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얼굴을 보세요. 스승이니까 당연히 나이가 좀 들어있어야 되고 제자니까 좀 젊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크게 우리가 확대를 해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의 중앙 부분인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 세 사람이 엮여서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2012학년도 수능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두 다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상가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승과 제자가 나이 차이 때문에 얼굴만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말고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들고 있는 책이 달라요.
자, 들고 있는 이 플라톤의 책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뭐라고 제목이 써있냐? 티마이오스라고 써있습니다. 이 티마이오스는 천문학책이에요. 즉, 플라톤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웠었죠? 하늘이 뭐죠? 그렇죠. 이데아입니다. 그런데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들고 있는 책이 살짝 손을 잡은 부분 말고 보이죠? E, T, H가 보입니다. 그럼 뭘까요? Ethics예요. 바로 윤리학이죠. 윤리는 뭐라고 그랬죠? 정의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배운 학문,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는 건 우리 삶의 문제죠. 그렇게 접근을 해보니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표정이 관측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스승에게 살짝 45도 정도 몸을 돌려서 아닙니다, 스승님. 뭘 좀 알고 얘기를 하십시오 하는 듯한 표정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구분법은 손의 힌트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뭐예요? 스승님, 너무 이데아에서 이상적인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 다 행복에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 이것이 플라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이 아주 시험에 잘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와 플라톤의 얘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플라톤의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우리는 이데아를 희망해야 되네. 이데아, 힌트가 되겠죠?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인간 영혼의 과제는 현명하게 되는 것이네. 현명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이데아를 희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각자 제 역할을 할 때 사주덕이 떠오르죠. 배우셨던 거 기억을 잘 되짚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데아라는 것을 현실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 현실에서의 이데아가 바로 이상적인 국가일 것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가 제1을 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훌륭한 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한 플라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 다른 얘기를 꺼내죠. 아닙니다, 스승님. 인간의 행복은 현실에서 찾아야 됩니다. 너무 이데아에서 찾지 마십시오. 또한 현실 행복은 의지의 행동이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벌써 나왔죠.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단어예요. 의지의 행동이다 라는 것은 딱 머릿속에서 알기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뒤를 보면 심사숙고하는 노력이다. 이건 이성적인 노력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주의주의만 강조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주의주의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주지주의라는 걸 기반으로 두고 있죠. 근데 주지주의라는 것이 안 되는 부분, 즉 의지적인 영역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지주의에 주의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주의주의와 주지주의, 주지주의죠. 주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주지주의와 주의주의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강조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지, 주지주의를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즉 알아야 행동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는 맞아요. 행동으로 이끌어주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의지적인 연습을 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지, 심사숙고의 노력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는 거, 요거 시험의 포인트죠. 그래서 먼저 참된 통찰과 올바른 습관 뒤에 나오죠. 요 습관이 바로 의지적인 영역이고요. 뒷부분에 쭉 나오는 얘기들, 충동적인 것을 잘 억누르기 위해선 역시 의지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지문을 미리 보여드린 거는요, 지금 앞부분에 지금 플라톤과 대화를 하는 이 부분을 2012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것처럼
말구름표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플라톤에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것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임을 발견해내라 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 종합적인 정리의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들을 잘 뽑아내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오늘 하나 둘씩 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러한 지문 속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테네 출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를 얘기할 때는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폴리스, 즉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바로 고대 그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변방 출신이에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스타게이라 지방 출신인데요. 변방, 지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세 철학에서도 전반부까지는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후반부부터는 오히려 변방 출신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밖에서 다시 유입이 되면서 유럽에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후반기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중심으로 집대성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아테네의 그런 엘리트 출신이 아니고 저기 시골의 변방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삶에서 대단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아카데메이아, 즉 플라톤이 만들었던 대학의 전신이죠. 여기에서는 수많은 학자들을 길러내고 제자들을 양성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 가장 스타 강사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변방 출신이지만 아테네에 와서 그 중심지에서 철학을 하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아주 능력을 최고로 인정받았던 학자였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썼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에 몰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스승이었던 플라톤처럼 많이 사람들과 토론을 즐기며 막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책들을 써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책들을 썼기 때문에 백과사전이다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윤리학일 거고요. 그 아들이 바로 이 책을 정리했기 때문에 니코마쿠스라는 이름을 따서 니코마쿠스 에틱스, 즉 니코마쿠스 윤리학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카데미아에 제일 가는 스타 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이었던 플라톤은 이 아카데미아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원장 자리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의 바로 스페이스포스라고 하는 조카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카데미아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던진 유명한 말이 있으니 그게 바로 나에게 플라톤은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은 진리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스승이었던 플라톤과 다른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고 플라톤과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는 문장이었을 거죠.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토리텔링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힌트로 좀 가져가시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굉장히 현실적이며 스승과의 차이점이 느껴지고 행복을 중시했었다. 그리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았던 몇 안 되는 철학자 중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철학자들은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많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에 대한 관점,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하나 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12페이지에 접착식 메모지나 필기를 여러분들 공간을 좀 찾아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 1번은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자, 저는 교재하고는 좀 다르게 목적론적 존재론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목적론적 존재론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뜻인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역시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인간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인간이 목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니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땡땡 행복이다. 일단 필기를 해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목적론적 존재론은요. 자, 옆에다가 제가 좀 전개를 시켜볼까요? 이게 나중에 점점점 화살표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목적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주로 중세시대에 신을 규명할 때 쓰게 된 건데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분필의 목적은 뭘까요? 글씨가 아주 잘 쓰여서 송쌤이 여러분들한테 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글씨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분필의 목적입니다. 모든 카메라들도 잘 화면에 저를 담아서 화면을 송출시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카메라의 목적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요즘에 저는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을 왜 하니? 건강해지기 위함이죠. 그러면 또 묻습니다. 건강해지려는 건 왜 그러는 거야? 결국엔 저는 행복하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건강해진다는 건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합니다. 어떠한 행동의 출발점에서 귀결되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귀결점이 다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목적론적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세시대가 되면 전반부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후반부가 되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교도들의 침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니네 신 있는지 증명해봐. 신이 있다면 왜 전쟁에서 이기질 못해? 니네 신은 완전한 거야? 완벽한 거야? 정말 이 신이 있기나 하니? 니네 신은 명확한 거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을 존재 증명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 살짝 써보면 라는 철학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목적론적 세계관을 내세우면서 뭘 강조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돌아가고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건 분명히 그것을 돌리고 있는 최초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이라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신이다 라고 존재 규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존재론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중세 철학이 신을 존재 규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인간 목적은 행복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또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 여기에서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CF. 뭘 비교하느냐? 이거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유사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비교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 없이 살아있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물들이나 인간들이나 다 유의미한 존재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유의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근대 철학이 되면 근대의 서양에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옆에 좀 길게 써봤는데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세상도 기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르네 데카르트 같은 근대의 서구의 철학자들입니다. 베이컨은 특히나 이 세상에 인간만이 이성을 갖고 있고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실체로 보고 살아있는 나무로 보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종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재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그것과 다른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태도는 유기체론적 세계관과도 연결이 되죠.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기본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목적론적 세계관 정리했으니까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목적론적 존재론 세계관만큼이나 중시 여겼던 것, 아리스토텔레스를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인간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죠. 어디에서 오느냐?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주의라는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누구랑 또 CF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플라톤의 철학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플라톤은 이상주의적 관점이고요. 손가락이 하늘로. 근데 현실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허황된 이데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뭐가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실천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갖고 가셔야 될 단어입니다. 그런데 3번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저는 곧바로 노란 펜으로 쓸게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선 또 나왔죠. 뭘 그러면은 현실에서 갖춰야 되느냐? 덕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 덕은 우리가 이제 덕덕자 하면은 이렇게 쓰지만 이 덕이다라는 걸 원래 고대 그리스어로 접근을 해보면 아레테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덕, 아레테라고 표현하는 것은 달리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철학책에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훌륭함 혹은 탁월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 아주 훌륭합니까? 탁월한 사람입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좀 탁월해 보입니까? 훌륭해 보입니까? 자, 훌륭하다, 탁월하다 라는 것은 덕을 가진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레테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아레테는 덕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덕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적이 있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행복은 결론적으로 현실에서 덕을 갖고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현실에서 내가 덕을 갖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전개가 돼야 될 거고 그것이 바로 덕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그러면 옆으로 옮겨서 선생님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을 가지고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러면 4번 이제 덕론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선생님이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덕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1번 덕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덕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 자, 노란 펜 들고요. X입니다. 자, 이 부분은 덕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다? 현실에서 실천할 때, 행동할 때,
통해서 뭐가 돼요? 형성되는 거. 요거 오케이죠. 요 문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 유사합니다. 유라고 제가 써볼게요.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정약용의 성기호설. 자, 성기호설도 비슷하거든요. 뭐냐? 원래 성리학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덕론은 선천적으로 사단과 사덕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정약용은 거기에다가 반기를 들고 현실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선천적으로 기호만 갖고 태어난다. 그렇다면 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현실에서 실천하는 그 지점에서 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인자한 사람이야. 난 인자함을 갖고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친구 맨날 괴롭히고 학교폭력. 그러면은 그 인자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인자함을 행동을 해서 뭔가 선행을 했을 때 너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아리스토텔레스랑 마찬가지의 덕론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며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라고 했을 땐 틀립니다. 역시 현실에서 실천할 때 만들어진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덕론은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 덕,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플러스 그 다음은 품성적 덕. 근데 이 품성적 덕은 가로 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도덕적 덕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우리 지금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덕을 가진 사람인데 그 덕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여 완전함을 추구하라. 인간이여 신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얘기합니다. 인간은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은 어떨 때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노력을 하고 채워나갈 수 있는 존재, 열려있는 존재라고 본다면 굉장히 또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인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채워나가면 정말 신처럼 완전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둘을 갖춰라.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뭐 저를 예로 들면 안 되겠고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일단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몰라요. 막 얘기하면 다 틀려. 그런데 인품만 고매해. 그러면 그런 선생님을 덕 있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아레테를 가졌어.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존경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식이 풍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알아야 되겠죠?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추구하는 선생님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아주 존경할 수 있는 덕 있는 훌륭한 탁월한 아레테를 가진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고매한 인품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모델 펄슨으로 따르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학생의 영혼에 개입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합법적으로. 교사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을 닮아가고 싶고 가장 성공한 교사는 바로 제자가 그 선생님을 보고 따라와서 똑같은 교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제자가 똑같이 윤리 선생님이 되겠다고 학교를 졸업하고 교생 실습을 선생님한테 와서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의 길을 걷고 이런 걸 보면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행복하다라는 건 둘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선생님은 지성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품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래서 지성적인 덕은 예를 들면 지식이라든지요, 이해력에 대한 부분들일 거고요. 품성적인 덕은요, 예를 들면 절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라든지요, 아니면 정의, 이런 것들이겠죠. 자, 빨간 펜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이 지식과 이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이해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품성적인 덕은, 인품은, 고매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교육을 받았다고, 글로 읽었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절제, 용기, 정의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뭐가 따라와야 되냐? 실천이 따라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관화가 따라와야 되죠. 그 다음에 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될 게 봄날 제비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저희 학교에서도 자, 여기에다 써. 선생님이 그냥 불러줄게. 기니까 그냥 봄날 제비 이렇게 써. 그러면 예? 뭐 제비요? 제비? 봄날 제비를 쓰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인간이 참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봄날 제비에 비유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봄이 제비가 한 마리 날라왔다고 그래서 아, 봄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역시 품성적인 덕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실천,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품성적인 덕이다. 이 말은 제비가 여러 마리가 날라와야 결국엔 이제 봄이 왔나 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한 마리 날라왔다고 그래서 이제 봄이 왔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되게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어느 날 그냥 이슈가 되었을 때 내가 돈 되게 불우한 이웃한테 갖다가 주고 나는 참 덕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인품을 갖췄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진짜 봉사 정신으로 가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러한 것들이 고매한 인품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품성적인 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중용이라는 가치입니다. 중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딱 하나인데요. 이 중용은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중용은 산술적 평균이 아닙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산술적 평균이 아니니까 중용의 가치는 뭐와 함께 가야 되나요? 중용은 역시 비례적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니코마코스 에틱스에서 특히 6장에서요, 7장도 마찬가지지만 중용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강조하며 그것이 덕으로 이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중용은 산술적 평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쓰는 말이 뭐냐면 마땅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마땅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적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니죠. 이 말은 한 그릇을 먹어서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0그릇 먹어야 배부른 씨름 선수가 있어요. 레슬링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유예요. 근데 둘을 딱 모아두고 자, 그러면은 둘이 딱 합쳐가지고 5그릇씩 먹어? 그러면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은 5그릇 먹으면 굉장히 오버잖아요. 근데 10그릇은 먹어야 되는데 5그릇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중용이 지켜진 것이냐? 그 사람 또한 만족을 못할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개콘에 보면 굉장히 마르신 분하고 살찐 분이 계속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또 살을 찌워가면서 막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뚝 가운데를 잘라놓고 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대상에 마땅한 정도로 고민을 해서 해주는 게 중용이다. 이 중용은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4번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덕론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저는 5번에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5번.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이러한 중용들을 통해서 뭘 강조했느냐? 지주의에 아까 선생님이 썼었죠.
노란 펜으로 바꿔볼까요? 주의주의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주의주의라는 것은 결국 의지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는 역시 의겠네요. 그건 의지를 얘기하죠. 의지적 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키워드가 뭘까요? 정치 철학인데요. 역시 정치관 그리고 국가관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다. 요 말에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공동체 안에 포함될 때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은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역시 다른 인간과 소통하는 사회적 존재이고 그 소통이라는 원리는 정치적 동물로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아고라에서도 토론도 즐기고요. 그리고 폴리스의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됨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모든 것에 이 중용의 가치를 강조하니까 이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간이 빵빵해야 되고 중간을 해야 인생이 행복하며 중간을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자세 아니에요? 삶을 사는데 우리가 가운데를 걷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너무 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모자라지 말고 가운데를 걸어. 가운데만 해. 이 표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것들을요.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들로 좀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연결해서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뉴 탐스런 112페이지에 지금 선생님이 옆에 쭉 설명드렸던 목적론적 존재론과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모든 기술과 탐구, 모든 행동은 모든이에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선을 목표로 한다. 목표가 나왔네요. 그러므로 선이란 모든 것이 목표로 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고의 선은 분명히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에겐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마쿠스 윤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적론적 존재론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 자,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료 탐구를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목적론적 세계관인데요. 자, 같이 한번 밑줄 읽어볼까요? 신중하게 행해진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특성상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다. 목적론적 존재론. 이러한 목적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몇몇 목적들은 그 이상의 다른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운동을 한다는 건 건강해지는 거고요. 건강해진다는 건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가는 건데요. 그 앞에 있는 것들, 운동과 건강이라는 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행복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3단 논법도 잘 쓰고 이렇게 점층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피직스 같은 자연학을 설명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니코마쿠스 에틱스, 즉 윤리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 처음엔 가능태가 있었는데 점점 성장해서 현실태가 되고 완성태로 간다. 이런 표현들. 어린아이가 조금 했지만 점점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요. 가장 완벽한 인간이 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도토리 나무가 점점 도토리로서 씨앗이 되어서 점점 커서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건 결국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설명을 하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결론은 행복을 향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용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중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용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산술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때에 마땅한 정도로 행동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쉽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따라야 될 것이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갖추게 되면 행복으로 가는데요. 품성적인 덕은 바로 이 중용에 따라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치우쳐서 돈키호테처럼 뛰어든다라면 무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고 무조건 꾹 참고 지나간다면 그건 비겁하겠죠. 그 가운데가 용기일 텐데 뚝 잘라서 자, 요렇게 하는 행동이 용기입니다 라고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대상을 보고요. 때를 잘 봐서 그것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용기죠. 절제적, 후덕, 긍지, 친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리들이 중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꼭 알아둬야 될 한 가지의 개념은 바로 산술적 평균으로 중간을 뚝 자른 것이 중용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보면서 오늘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까지 다 배우고 나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종합적인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주지주의적 관점이에요. 일단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에만 그치면 안 되고 의지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성을 중시했다라는 면에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피스트들과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파들은 당연히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경험과 감각을 중시하는 사람들 나눠진다라는 걸 웨스턴 필라소피 트리에서도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깔끔하게 지우고 하나하나 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가르쳐주고 가야지 노하우를 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탐스러운 교재 준비해 주시고 같이 풀어볼까요? 4번 문제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교재 118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시죠. 위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와 밑줄 친 기억의 의미를 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걸렸네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걸렸네요. 그것은 바로 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레테가 떠오릅니다. 그 아레테라는 것은 바로 누가 얘기한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1번 아리스토텔레스 이성에 알맞은 덕스러운 활동 정답이에요. 왜? 주지주의적 관점은 기본이라고 그랬고 심사숙고의 과정이라고 했으며 그 심사숙고의 과정은 우리가 처음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를 통해서 정리했던 그 문장에도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막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다시 막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던 것을 정리해 보시면 당연히 이게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성에 알맞은 덕스러운 활동이 기본인 겁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은 깨달음, 이건 진지,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맞는데 지금 이 지문은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니까 답이 될 수 없겠네요. 플라톤 맞는 얘기고요. 에피쿠로스 맞는 얘기입니다. 스토아 학파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을 찾으셔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5번이네요. 두 번째 문제. 세트형 문제니까요. 그러면 위의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가 니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무슨 태도냐? 행복에 대한 문제가 아까 문제였고요. 지금은 덕에 대한 건데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써드렸죠. 참된 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참된 알매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의지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이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덕은 우리가 실천할 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정약용도 비교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선설,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정약용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현실에서 실천할 때 완성되고 습득되는 것이죠. 자, 주지주적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의 일종이다. 안 됩니다. 교육과 지속적인 실천. 교육은 뭐예요? 지성적인 덕. 지속적인 실천과 습관화는 그렇죠. 품성적인 덕을 통해 얻어지는 것.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7번을 한번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요. 7번 같이 보시죠. 누구도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moral is knowledge죠. 즉 지식이 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니면 그의 제자 완전히 똑같은 플라톤까지도 엮어서 갑에다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을은 누굽니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무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가 충분치 않다.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의지의 나약함이라는 거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귀차니즘에 빠져서 그게 뭐예요? 의지의 나약함.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버리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식당에 학생들 싹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가서 봅니다. 1교시 잘 들어갔나?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왜 쓰레기통이 저기에 있는데 그냥 입을 닦고 휴지를 식탁에다 버릴까?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요? 귀찮아서 그렇죠. 의지가 나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두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얘기가 뭐냐라는 거니까 1번. 갑은 지적인 덕과 달리 도덕적인 덕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건 누구예요? 갑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갑은 선에 관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중용의 습관화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이건 갑. 누구? 그렇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 자, 을은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의지를 키울 것을 강조했다. 요게 정답이죠. 아주 좋은 문장. 5번 갑과 을은 모두 지식보다 실천을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자, 실천을 강조한다라는 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될 수 있는데요. 갑과 을 모두라고 하기엔 갑은요. 물론 실천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실천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도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윤리학자들은 철학자들은 다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건 동일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다라는 건 실천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갑이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갑은 지식을 실천보다 더 중시하고 지식이 전부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실천을 그러면 부정한 것이냐?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보다는 지식과 실천을 다 중시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갑과 을 모두 지식보다 실천을 중시한다라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까보죠. 심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좋음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동의할 것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최상의 좋음이 뭐예요? 가장 좋은 최고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최고선이라는 건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뒤에 나와 있는 잘됨이라는 기능, 좋음이라는 인간의 기능, 심사숙고의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쭉 읽어보면 결국 이 문장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을 찾아보죠. 기억. 행복한 삶에는 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당연히 긍정의 대답이 되겠죠. 덕을 우리가 찾아야 행복에 이르니까요. 자, 니은.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산술적인 평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례적이고 상대적인 평균이어야 되고요. 지적인 덕과 달리 도덕적인 덕은 습관을 통하여 형성되는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건 습관과 노력, 실천을 통해서 습득된다라고 얘기했고 기준은 중용의 가치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이 남았네요. 모든 악행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주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고르시면 되겠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준비해온 건 다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도 역시 행복에 대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나 행복을 바라보는 다른 시대가 펼쳐지니 그 시대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시간엔 헬레니즘 시대의 행복을 다른 각도에서 쾌락으로 접근했던 에피크로스를 저와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선생님이 미리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